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원이 확정되면 2,000명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되는데 의사협회는 발표를 강행할 경우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대형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에 머물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전 세계 도시 100곳 가운데 99곳이 아시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개 도시 중 83곳이 인도에 있어 가장 심각했고 한국도 기준치의 4배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인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인간과 같은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이 5년 안에 등장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젠슨 황은 또 소프트웨어가 수학이나 독해력, 의학시험 등에서 5년 안에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오늘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의사 눈치를 보며 마음 졸여야 하는 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한 지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속전속결 진행인데 발표되면 1998년 이후 무려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로 증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뒤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학별 배정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늘어난 정원의 80%가량을 지방의대에 줄 것으로 전해진 만큼 지방의료의 맏형이 될 거점대 의대는 서울의 빅5 수준 이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정원 50명 미만의 전국 17개 미니 의대들도 최소 2배 이상 규모를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의협은 정부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파국과 의료 붕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전국 의대 교수들도 2,000명 원점 재논의를 거부하면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의대 증원을 막으려는 의료계의 압박은 사실상 최고 수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의사 눈치를 볼 수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은 남은 절차를 마무리해 5월 말까지 모집 요강을 개정 공고하게 됩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의료계 집단행동에도 결국 의대 2,000명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 가운데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불러낼 수 있을지는 더욱 어려운 난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되면서 곳곳이 비상입니다. 수술이 많이 줄면서 병원으로 공급되는 혈액량도 줄었고 보관만 하다가 폐기하는 양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헌혈의 집. 혈액량이 부족할 때면 상품권이나 기념품을 추가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예외입니다. 전공의들 집단 사직으로 수술 건수가 줄면서 혈액 수요도 덩달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이후 대한적십자사가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혈액량은 이전과 비교해 10% 안팎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혈액을 보관하는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피 전체를 뽑는 전혈은 35일, 성분 체열기를 통해 뽑아내는 혈소판은 5일에 불과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하루 평균 1.8건씩 혈액 폐기가 이뤄졌는데 지난해 2, 3월 하루 평균 0.8건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헌혈을 하는 만큼 수술이나 이런 것도 꾸준히 계속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게 좀 맛이 아쉽죠. 폐기된 혈액은 대부분 혈소판이었습니다. 혈소판은 피를 멎게 하는 기능으로 혈액암 환자들에게 필수적이고 수술실에서도 빠질 수 없는 혈액 성분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버려지는 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보관 기간이 짧은 혈소판보다 되도록 전열 헌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로 쓰여야 할 자원이 폐기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불필요한 폐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혈액 관리 그리고 수급에 대한 좀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혈액 폐기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대형 병원들이 경영난에 빠진 가운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수련병원인 상계백병원이 교수들에게 자발적으로 임금을 반납해달라고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상계백병원은 병원장 명의로 급여 반납 동의서를 교수진에게 이메일 발송했습니다. 동의서에는 의료 사태에 따른 우리 병원의 경영 위기에 대응하고자 급여 일부를 자의에 따라 반납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향후 반납된 급여와 관련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명시됐으며 이에 서명하는 양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납 기간은 6개월이며 매달 반납하는 금액은 동의서 제출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연세의료원, 부산대병원 등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인력 운용을 조정하기로 했고 그제는 서울 아산병원도 병동과 수술실을 통합하고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새 회장을 뽑는 선거에 돌입합니다.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22일까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전자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반의 표를 얻은 후보가 나올 경우 당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득표자 2명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결선 투표를 진행해 26일 당선자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회장 선거에는 모두 5명이 출마했는데 강경파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개원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이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제 서울대 의과대학 실험실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직후 건물 안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대피해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어제 아침까지 17시간 넘게 건물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대 의대 안에 있는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급하게 짐을 챙겨 나온 사람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입니다. 서울대 의과학관 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이 노출된 건 오후 4시쯤. 실험에 쓰인 시약을 닦아내던 와중 화학 반응이 일어나 유해 물질이 발생한 겁니다. 학교 측은 유출이 확인되자마자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를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한 관계자는 복도에 나가보니 이상한 냄새가 났다며 3층에서 시약이 노출됐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급하게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실험실이 있던 건물이 아침까지 17시간 동안 폐쇄됐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기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출입을 못했어가지고 당일날 실험을 안 했어요. 문제가 된 화학물질은 머캅토 에탄올로 추정됩니다. 단백질을 다루는 연구에서 흔히 쓰이는 물질인데 노출되면 피부나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당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고 피부에 닿는 거, 호흡으로 흡입하는 거, 섭취하는 게 다 위험한 물질이에요. 학교 측은 문제를 파악한 즉시 환기 등 안전 조치를 마쳤다며 현재 의과학과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세계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100개 도시 가운데 99개가 아시아권에 있고 특히 인도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대기질 분석업체 IQ에어가 공개한 2023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134개 국가와 지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를 충족한 경우는 10곳에 불과했습니다. 도시별로 살펴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100대 도시 중 99곳이 아시아권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83곳이 인도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5년 만에 공기질이 다시 악화해 연평균 초미세먼지가 WHO 기준 6배를 넘어섰고
한국도 기준치의 4배 가까운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지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 지구 기온과 해수면 온도, 해빙 면적 등 기후변화 지표가 역대 최악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온통 흙탕물로 뒤덮인 마을. 건물은 무너지고 자동차는 잔해 속에 파묻혔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그리스, 불가리아, 튀르키예, 리비아를 연이어 강타한 괴물 태풍 다니엘이 남긴 흔적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는 유례 없는 기상재난에 시달렸습니다. 태풍 외에도 유럽과 북아프리카는 역대 최악의 폭염에 시달렸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중남미 지역은 극심한 가뭄, 캐나다와 미국 하와이는 메가톤급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온난화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가 지난해 전 세계 주요 기후변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산업화 이전보다 50%나 늘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는 14.98도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량 높아져 관측사상 가장 뜨거웠습니다. 바다 온도도 4월부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빙하가 녹으며 남극 해빙도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79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온난화 지표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지구가 지난해 가장 뜨거웠고 기후 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를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됐습니다. 지난해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전년보다 무려 50%나 증가했습니다. 관측사상 가장 높은 수치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뒤늦게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21일에 시작되는 UN 개발계획, UNDP에 보고돼 새로운 기후행동 캠페인을 위한 환경 조성에 활용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니코틴이 함유된 일회용 전자담배 출시를 금지하는 벨기에 정부 규정을 승인했다고 EU 전문 매체 유락티브가 전했습니다. 벨기에는 앞서 2022년 말 발표한 중장기 금연 전략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프랑스도 조만간 상원에서 열리는 합동위원회에서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에서 푸른색으로 바뀌고 행인 3명이 도로를 건넙니다. 잠시 뒤 차 한 대가 그대로 사람들을 덮칩니다. 8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 보행자 3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됐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것도 죄스럽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에서도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행인과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7일 강남에서도 80대 운전자가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 경찰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만 1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 9천여 건으로 8천 건 넘게 증가했고 사망자 또한 늘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부터 사고 위험이 더 늘어나는데 신체 노화로 인한 차량 조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안으로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10년 넘게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대에 불과한 상황. 면허 반납 시 일회성으로 주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 교통카드나 상품권으로는 반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좀 더 이윤을 낮게 해준다. 반납한 사이에서
이윤을 낮게 해준다든지 또 뭐 각종 물건을 배달시키면은 무료로 배달시켜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령 운전자가 갈수록 늘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비상 자동 제어 장치 의무화나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행 거리와 속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수입사에 과징금 102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상은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와 포르쉐 코리아, 한국 GM과 BMW 코리아, 혼다 코리아와 한국 토요타 자동차, 한국 닛산과 현대 자동차 등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한 10개사에 대해 리콜 대상 자동차 매출액과 시정률 등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액수는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가 3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25억 원,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와 포르쉐 코리아가 각각 10억 원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 우려를 이유로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입주민끼리 갈등을 빚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확산은 피할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한 갈등이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불길이 터져 나옵니다. 폭발하던 난 불은 순식간에 번져 차량 5대를 불태웠습니다. 재작년 2월 부산 안락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화재입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아파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4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 단지는 입구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지하주차장에 세운 전기차에 경고장까지 붙이며 엄격한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화재가 나면은 화재가 나면 아파트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에 어떻게 되겠어? 지하에가 시설이 다 있는데, 에? 불이 났을 때 전 못 끄잖아, 전기차는. 끌 수가 없잖아요. 내연기관 차량과 다르게 전기차는 지상에만 주차하라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선 전기차와 일반 차 모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가진 입주민들은 차별을 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저렇게 플랜카드를 걸으시니까 저희가 잠재적 방화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연기관 차들도 주차 중에 다 불이 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실제 자동차 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을 보면 전기차 증가세가 가파르긴 하지만 내연기관이 여전히 더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차 제한이 도입되자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는 등 입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손질이 전기차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과충전 방지 조치와 진압 방식, 주차 구역 같은 제도가 세밀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전기차의 화재 같은 경우는 충전율을 한 85% 선으로 제한을 한다고 할 경우에 99% 이상 방지가 가능하거든요.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는 만큼 비슷한 갈등은 언제든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인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인간과 같은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AGI가 5년 이내에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24 둘째 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의 시그니아 바이 힐튼 호텔에서 전 세계 미디어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프트웨어가 수학이나 읽기, 독해력, 논리, 의학시험 등에서 5년 안에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갖는 위험을 피하려면 인류가 냉전 시대에 핵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서방과 중국의 최고 과학자들이 경고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서방과 중국의 주요 AI 과학자들이 지난주 베이징에서 만나 AI 개발에 대한 지켜야 할 선인 레드라인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성명에서 우리 생애 내에 인류에게 치명적이거나 실존적인 위험을 막기 위해 AI 안전에 대한 공동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 시절 국제과학계와 정부의 공조로 핵 재앙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인류는 전례 없는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다시 한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는 신경망 연구로 튜링상을 수상하고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튼과 요슈아 벤지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스튜어트 러셀 컴퓨터공학과 교수, 중국의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 앤드류 야오 등이 참여했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인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의 고대역 폼 메모리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둘째 날 전 세계 미디어와 간담회를 갖고 삼성의 HBM을 사용하고 있는지 질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현재 테스트하고 있고 기대가 크다고 답했습니다. 황 CEO는 HBM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며 기술적인 기적과도 같다고 말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했습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높인 제품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생성형 AI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5세대 D램을 양산해 메모리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일을 비롯한 식품 물가에 이어 유가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5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올랐는데 당분간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2.1% 오른 1배럴에 82달러 72센트,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하루 사이 1.8% 오른 86달러 89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이어진 데다 이라크가 원유 수출 제한 방침을 밝혔고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유가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평균 2주 뒤에 국내 주유소에 반영되는데 국내 휘발유 값은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 기름값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이젠 기름값까지. 시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사과를 2개 먹던 것도 하나를 갖다가 반에 반 뭐 이렇게 먹는 경우가 물가가 너무 비싸서 기름값까지 더 오른다 그러면 서민 생활하는데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도 촉구합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데 소비되는 양은 많기 때문에 유가 정책이 됐건 물가 정책이 됐건 좀 짜임새 있는 경제 구조를 갖춰야 우리 서민들이 좀 편한데 체감이 되지를 않아요. 최상목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연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24년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기존 전망을 뒤집고 석유 공급 부족을 경고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농산물 물가가 20% 넘게 오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외부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10년 넘게 시행되고 있지만 반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해외에서는 의사 진단을 통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 주기를 줄이는 등 다양한 방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도 많은 만큼 고령 운전자의 권리를 섣불리 제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고령자의 권리와 교통 안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